전 8살 때부터 성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아니, 그냥 오르가즘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좋다고 해야 할까. 어쨌든 그랬어요. 6살 때부터 성기를 갖고 노는 걸 매우 좋아했죠. 일반적인 어린아이들이 자기 성기에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8살 땐 TV에서 나오던 포르노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구강성교라든지 자기위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처음 봤어요. 그게 기분이 좋은 건지 따라해보니 그때 느꼈던 희열이란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를 다니던 남자애건 여자애건 구강성교를 해보자고 꼬셔서 무작정 따라해보기 시작했었죠. 다른 애들도 기분이 좋다면서 다들 더 하고 싶어 했어요. 게다가 이웃집 농장에서 키우던 개, 소, 양, 말 같은 동물과도 해봤었어요. 그냥 뭐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거든요. 한 번은 닭을 잡아다가 해봤는데 다 끝내고 나서 그 녀석을 보니 축 처져 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다가 13살엔 정말 제대로 된 관계를 해봤죠. 티나 이모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성기를 만져대던 여자였는데 그땐 자기 거기를 제 입으로... 제임스 씨. 구체적인 묘사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모인 티나 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형사님은 제 진술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그렇다기보단 현재 사건과 그렇게 큰 연관이 없는 묘사라 있는 사실만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 대신 한 번만 더 내 얘기를 끊었다가는 바로 변호사를 부를 테니 알아서 하시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이모랑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뭐랄까, 티나와도 그런 관계가 몇 달이고 계속되다 보니 만족감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14살인가 그때부턴 제니와 린다와도 그런 관계를 하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은 누구죠? 제니는 제 친누나고 린다는 사촌 누나요. 제가 항상 입으로 해줬는데 이모한테 배웠던 기술이라 그런지 반응이 참 저를 흥분시켰었어요. 그리고 이웃집에 살던 여자애한테도 제가 입으로 해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걔 친오빠한테 걸렸었죠. 전 속으로 이제 완전히 망했다 하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한테도 그걸 해주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한테 잃어버릴 거야 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걔 오빠한테도 해주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 어렸을 때 제 자신이 참 재밌네요.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 사건. 그 개자식은 제 어린 시절에 송두리째 바꿨던 놈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에 어떤 남자가 제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차를 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차에 태워 사람들이 없는 숲속으로 가더라고요. 거기서 그 개자식은 구강성교를 시켰어요. 평소에도 계속 해왔던 거라 하던 대로 했으면 됐는데 칼을 계속 들이밀고 있었기에 너무 무서워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제대로 하라고 몇 번 머리를 때렸는데 그럴수록 울음만 나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 자식은 절 강간했죠. 그리고는 집 근처에 버려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성기능에 문제가 생겨버렸던 거죠. 발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오르가즘을 느낄 수도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경찰에 신고는 하셨었나요? 가족한테 말했었지만 신고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엄마는 절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었고 뒤가 찢어졌을 정도로 상처를 입은 채로 계속 방치됐었어요. 어떤 이유라도 있었나요? 아니면 짐작가는 이유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 엄마는 저에게 유일한 존재였어요. 정말 잘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변태였어요. 제 뒤에 빗자루를 꽂으려 한다든지 그 빗자루로 엉덩이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린다든지 항상 그러진 않았었는데 한 번씩 그렇게 했었어요. 그 말씀은 처음 듣는군요, 제임스 씨. 알겠습니다.
첫 결혼은 언제 하셨죠? 1964년도에 했었고 아들을 낳았었어요.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고작 4년밖에 가진 않았죠. 이혼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사실 1968년에 베트남 파병 군에 입대했었어요. 당시에 아내는 가지 말라고 했었지만 저는 꼭 가야만 했었거든요. 꼭 가야 하는 이유라뇨? 그렇죠. 남자라면 가야 된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전쟁터는 어떤 곳인지,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여도 되는 곳이라는데 꼭 가보고 싶었죠. 제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걸 하운에 맡기는 수밖에요. 그럼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서 가야만 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농담이에요, 농담. 베트남 전쟁까지는 징병제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했던 거고, 입대를 하고 베트남으로 파견된 뒤에는 현장 사무직을 맡았었죠. 병사들을 태운 헬리콥터에서 타고 내리는 모든 사람들을 기록하는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죽은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수많은 끔찍한 모습들을 거기서 처음 봤어요. 처음엔 정말 놀랐지만 계속 하다 보니 저도 사무관이 아닌 실제로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거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뭔가 모를 감정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곧바로 전방으로 나가게 되었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은 무법선지더군요. 오직 승리자와 패배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 나뉠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긴 사람이 모든 걸 취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모든 병사들의 머릿속에 있는 듯했죠. 그리고 저는 거의 한국군과 같은 곳에 배치되었어요. 어찌 보면 그 한국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라면 당신이 범행 당시 행했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 그 사람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여성들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말이죠. 처음 여자를 죽여봤던 건 한 마을에서 이겼던 전투 후였습니다. 폐잔병이 있는지 수색하다가 덤불 안에 숨어있던 어린 여자의 두 명을 발견했었죠. 곧바로 다른 부대원들에게 알릴까 했지만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머리를 쏴 죽이고 나머지 한 명은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적이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었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컸는데 그렇게 놔둔다면 다른 사람이 즐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총을 맞고 숨이 붙어있는 여자 머리를 자르고 다른 나무 기둥에 묶었죠. 저기 보면 조금 더 확실한 공포를 느낄 수 있게요. 그리고 허벅지에서 살점을 조금 잘라내 구워 먹었습니다. 일부러 다 먹진 않았고 남겨놨죠. 저기 볼 수 있게요. 그렇게 끝내려 했는데 뭔가 부족했어요. 살아있던 다른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알 수 없는 자기네 나라 말로 뭐라 살려달라고 하는 건지 뭐라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녀를 밧줄에서 풀어주고 구강선교를 하라고 시킨 뒤에 끝나자마자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선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그 행위를 본 다른 병사들이 상부에 보고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형사님은 실제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 다른 병사들에게 배운 겁니다. 이미 사방에선 마을에 살아남아 있던 많은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 보고를 한다면 제 무덤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쉬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자, 제임스 씨.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중 당신이 살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럼 누굴 살해한 건지 정확히 짚어주시겠습니까? 여기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제가 죽였어. 알겠습니다. 그럼 총 10명이 맞습니까? 그래요. 모두 죽어도 될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죽어도 될 만한 이유라는 게 뭐죠? 여기 이 여자는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도 날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아니, 완전 정신 나간 여자였죠. 시간이 지나도 내 거길 세우지도 못하길래 욕을 했더니 나한테 호모라고 소리 지르며 욕하고 내 거길 세게 물더라고요. 피가 날 정도로요. 너무 화가 났고 내 한 손으로만 목을 졸라 죽여버렸죠. 그리고 똑같이 해줬어요. 나도 그 여자 거길 물어뜯었고 그걸로도 만족되지 않아서 그냥 씹어 먹어버렸죠. 몸파는 마약 중독자 주제에 나한테 그랬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네요. 이 여성이라면 블랙번 씨군요. 그리고 그녀를 어떻게 하셨었습니까? 차에 태워 로체스터에 있던 셀먼강에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여성은 어떻게 살해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여자도 완전 정신 나간 여자였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 여자랑 별로 다를 것 없는 여자였어요. 20달러에 관계를 하겠다고 동의해서 제 차에 태우고 제네시강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내 거길 흥분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가 돼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요. 어렸을 때 그런 짓을 당해서 그런 건데 이 여자는 나에 대해 하나도 모르면서 그따위 말을 하고 이죽거리길래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두들겨 팼어요. 그러고 난 뒤에 강 안으로 도망가려 하더군요. 도저히 화가 삭질 않아서 따라가선 머리를 물 안에 집어넣고 익사시켜버렸죠. 그럼 그렇게 애나 씨를 살해한 뒤 유기하진 않고 버려놓고 가셨던 겁니까? 이름이 애나였어? 강에 떠내려가든지 물고기 밥이 되든지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신 꼴도 보기 싫었을 뿐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피해자를 보도록 하죠. 여기 이 여성과는 친분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도로시군요. 그녀는 제가 자주 가던 식당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 두 번째 와이프와 살고 있을 때였는데 도로시는 참 다정하고 착한 여성이었죠. 결국 우린 사귀기 시작했었고 그날은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 차를 타고 가다가 같이 서 있던 그녀를 만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낚시를 하러 가는 걸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같이 제네시강으로 낚시를 하러 갔고 그런데 얼마 뒤에 갑자기 비가 내리더군요. 미리 쳐놓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 그 여자하고 비가 그칠 때까지 함께 했어요. 그것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아내하고 다른 여자친구에 대해 계속 댓글을 걸더군요. 흔히 여자들이 하는 질투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자기와 이런 관계로 지내는 걸 모두 말해버리겠다며 협박하더라고요. 그만하라고 하고 차를 타고 떠나려 했는데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졌어요. 저는 정말 한계에 도달했고 근처에 있던 통나무를 집어들고 머리를 내려쳤어요. 그리고는 숲속에 있던 쓰러진 나무 아래에 숨기고 떠났죠. 하지만 그때부터 계속해서 혹시 그녀를 발견하게 될 경찰이 신원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어서 다시 그곳으로 가선 머리를 잘라내어 시체를 강에 버렸었습니다. 저희가 강 하류에서 발견한 유해에선 머리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로 그랬던 거군요. 그럼 머리는 어디 유기하셨었습니까? 그것도 강에 버렸는데 그 뒤엔 나도 모르겠네요. 혹시 물 마시던 사슴이 물어갔을 수도 있고? 그럼 이번엔 패트리샤 씨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여자도 도로시와 같은 식당에서 일했죠. 그녀만큼 친절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좋은 여자였죠. 그리고 돈이 꽤 궁해 보이길래 넌지시 25달러에 괜찮겠냐고 물어봤었어요. 조금 생각하는 척하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젊은 여자가 돈이 얼마나 급했으면 참... 어쨌든 근처에 있던 공사 현장으로 가서 관계를 하고 있는데 몰래 제 바지에서 지갑을 훔치려 하더군요. 그래서 머리를 잡고 바닥에 계속 내려쳤고 그 뒤로 강간하고 목을 졸라버렸어요. 죽인 거죠. 그리고는 건축 자재 아래에 숨기고 거길 떠났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말씀한 피해자들을 살해한 이유를 들어보니
모두 다 정당한 일인 듯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그 정도로 죽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듯한데 혹시 말씀하지 않고 계신 다른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그럴 리가요. 전 형사님한테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걸요. 하다못해 제가 느꼈던 감정까지 모두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피해자 사진을 보여드리죠. 브라운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도 테네시강 하류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목이 졸렸다거나 하는 외상은 보이지 않아 부검해보니 질식으로 확인되어 모두 의아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피해자 여성을 어떻게 살해하신 겁니까? 아직 어떻게 죽은 건지 못 알아내셨다고요. 제 생각보다 경찰들 솜씨가 뛰어나진 못하군요. 내 성기로 질식시킨 거요. 양팔을 다리로 누른 상태에서 목까지 집어넣어서요. 죽어있는 상태에서도 그녀를 상대로 계속 그걸 했죠. 가장 나쁘지 않았던 여성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왜 살해하신 겁니까? 글쎄요. 그냥 그땐 그러고 싶었으니까요. 사실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는데 죽었던 거죠. 다른 여자들처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마리아 씨를 범행한 사실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여자 이름이 마리아였군. 이 여자도 매춘부였죠. 제네시간 근처로 데려가 가격을 넣고 흥정하다가 조금 언성이 높아졌었어요. 자긴 나이가 어리니까 $50를 달라고 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쨌든 $50라도 만족시켜준다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옷을 벗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낚아채 도망치더군요. 그래서 쫓아가 붙잡고는 옷을 벗겼는데 월경 중이라는 걸 보게 됐죠. 완전히 절 갖고 놀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동시에 화가 나서 목을 졸라 근처에 있던 덤불에 숨겨놓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라운 씨를 제외하고는 항상 모든 살인에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아직 말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거야 천천히 말씀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번엔 준 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 제 아내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약간 정신지체가 있는 여자였죠. 일반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 많이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차를 태워달라고 하더군요. 강가에 가보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제네시강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 순진한 줄 알았는데 처녀가 아니었구나 라고 장난식으로 말을 건넸었어요. 그냥 농담식이었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더니 바닥에 쓰러지더군요. 그 상태에서도 계속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든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질식했는지 숨을 쉬지 않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우발적이었고 실수였습니다. 죽이려는 이유도 없었고 죽이고 싶지도 않았기에 어떻게든 숨겨야 했죠. 그래서 칼을 가져와 잘라내서 숲속에 숨겼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네. 저희가 찾아낸 준 씨의 사체 상태를 보자면 일부 장기가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동물이 그녀의 사체를 훼손시킨 거라면 모든 장기가 없어져야 맞는데 일부만 없다는 건 당신이 그 장기들을 다른 곳에 유기했다는 말이 아닐까요? 글쎄요. 전 그녀를 숨길 생각만 했지 아까 말씀드렸듯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임스 씨, 모든 사실을 자백하신다면 법정에서 감형되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라진 장기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사실 간은 제가 먹었습니다. 다 먹은 건 아니고 일부만 먹고 강에다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음으로는 엘리자베스 씨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도 매춘부였는데
제가 죽였던 다른 몇몇 여자들처럼 지갑을 훔치려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참 반항이 심했어요. 제 뺨도 때리고 걷어차기도 하고 하다못해 제 차에 있던 기어봉도 망가질 정도였다니까요. 결국엔 목 졸라 죽이긴 했지만 이번엔 죄내 시강에 버리기 무섭더군요. 아니, 무섭다기보단 경찰에 붙잡힐 게 두려웠어요. 뉴스나 신문에선 온통 제가 저지른 사건들로 떠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여자들은 죽어야 마땅했고 그랬어요. 제임스 씨, 세상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수긍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죽어야 마땅하다고 한다고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면 그러라고 해보시죠. 이번엔 트리피 씨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여자요. 말씀드렸던 여자들 중에 제 거기가 흥분되지 않는다며 놀렸다고 했던 여자 기억하시나요? 에나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이 여자. 그 여자처럼 이 여자도 구강 선교를 하면서 제 거기가 흥분하지 않는다며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자기가 못하는 거면서 말이에요. 힘내보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그냥 차에서 내리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불렀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길래 쫓아가서 때려주고 강간하고 목을 졸라 죽여버렸어요. 제가 이 여자들을 죽인 게 한 달에서 2달 정도 텀을 두고 있는데 이 여자를 죽일 때부터는 그냥 당연하다고 느껴졌어요. 죄책감이랄까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죽여야 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세로 씨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이 여자요. 이 여잔 제가 봤던 여자들 중 가장 매력적인 여자였죠. 매춘부도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매춘부들을 찾기 위해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길가에서 이 여자가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생긴 거나 어딜 봐서나 매춘부 같아 보이진 않았죠. 그래서 집까지 차를 태워준다고 하고는 셀몬강으로 데려가서 강간 후에 목 졸라 죽여버렸습니다. 그 여자 블랙번을 살해하고 버렸던 그 강이요. 그런데 형사님, 그거 아시나요? 무슨 말씀이시죠? 1월 3일에 그 여자가 발견되고 경찰들이 현장에서 수사 중이었죠.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그날 점심을 셀먼강 다리 건너편에서 먹고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요. 셀먼강 다리라면 시세로 씨가 발견된 다리 말씀이신가요? 네. 살해 용의자가 다리 건너편에서 주차해놓고 샐러드를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덕분에 좋은 구경은 해서 좋았지만 너무 당신들이 한심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왜 오셨던 겁니까? 그렇잖아요.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절 못 찾고 있으니 이렇게도 못 잡을까? 하는 생각이 가서 구경했던 거예요. 어때요, 형사님? 제가 정말 마음 먹고 숨었다면 정말 못 찾았을 것 같은데 맞죠? 제임스 씨, 저는 당신과 말장난하기 위해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사과드리죠. 마지막으로 펠리시아 씨를 기억하십니까? 흑인 매춘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목을 졸라 죽이고 시세로? 맞나요, 시세로? 어쨌든 그 여자를 버린 그곳에 똑같이 버렸었죠. 왜 살해하신 겁니까?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밝혀보세요. 이제 너무 피곤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빨리 끝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문 때 나왔던 그 내용들과 한번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냐? 범인 사진을 먼저 봐야겠죠? 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름이 본명이 아서 존 쇼크로스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50대 때 체포되었을 때 머그샷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50대 때라는 말을 먼저 드리는 거냐면은 이 사람이 50대 때 체포가 된 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신문을 들으셨던 10명에서 11명의 매춘부들을 살인을 한 혐의로 체포된 게 50대 때 체포가 된 거고요. 그 전에도 중범죄 사건으로 한번 체포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 순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게 편하실 테니까 요거 이제 먼저 사진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때 자라왔던 배경을 형사가 설명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학교에서 뭐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그거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뭐 하급생들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동급생이랑도 싸우고 그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요게 이제 그 학창시절 때 사진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서 왼쪽에서 네 번째 요게 쇼크로스의 사진인데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요 다른 동급생이랑 비교를 해서 절대로 옷차림새가 뭐 후줄근하다든지 혹은 머리가 지저분하다든지 혹은 뭐 얼굴이 조금 이렇게 우울하게 생겼다든지 웃음을 지을 때 좀 이제 다른 애들의 타겟이 되기가 좋은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옷도 보면은 그러니까 정장 점퍼 마이 뭔지 아시죠? 그 마이에다가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냐면은 7학년 때였어요. 7학년 때. 보통 7학년 때에 이 정도 옷을 그러니까 이 정도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애들은요. 중산층 이상 애들이 주로 이제 하고 다니는 옷차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년대 중후반 되겠네요. 네, 그때쯤인데 근데 이제 뭐 친구들을 괴롭혔다 나는 뭐 친구들한테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이 사람이 그 신문 때 혹은 뭐 진술서를 작성을 할 때 그럴 때 얘기했던 그 사실과 이 사진의 옷차림새 그러니까 생김새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뭔가 앞뒤가 맞질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좀 이제 퀴티나게 하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통 그런 불리라고 하는 어떤 일진 양아치 집단이 먼저 괴롭히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이제 귀티나는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러니까 자신 쪽으로 섭외를 해서 그렇지 않은 애들을 괴롭히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이죠. 경찰들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얘가 말한 거랑 얘가 한 뭐 졸업사진이나 뭐 이런 거 찾아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사진에 있던 뭐 동급생들 혹은 그때 당시에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같은 학교에 다녔던 동시대 때 같은 학교에 다녔던 뭐 후배 혹은 선배 뭐 선생님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이제 탐문 수사를 해봤어요. 탐문 수사를 해보니까 괴롭히면 무슨 오히려 얘가 다른 애들을 먼저 괴롭혔어요. 그 쇠막대기를 들고 다녔다 그랬죠. 근데 얘가 신문 때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애들을 혼내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지가 말을 하는 거는 일진의 괴롭힘에 못 견뎌 이렇게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얘들 괴롭히는 게 좋았어요. 흔히 말해서 이제 그 마조이스트라고 하죠. 때리는 것 때려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좋아하는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50대 때 체포가 됐을 때 이제 심리 전문가 뭐 정신의학자 그 사람들이 이제 심리 테스트를 했을 때 그런 마조이스트 같은 이제 그 희생자들이 어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학창 시절 때 이제 다른 친구들을 괴롭혔던 그걸 봤을 때도 그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때는 이제 뭐 살인을 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시절부터 그게 점점 이렇게 커져 오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또 흘러요. 이렇게 이제 쇼크로스가 이제 2년 유급을 당했다는 얘기가 신문 대화 내용에서 나왔죠. 2년 유급을 당했고 그 뒤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학을 당해요. 퇴학을 당한 사유는 다른 친구들 혹은 하급생의 괴롭힘
학교 차원에서 이제 여러 번 경고를 줬다고 해요. 여러 번 경고를 줬지만 전혀 고쳐지지가 않아서 학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우린 이런 학생을 더 이상 품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퇴학 처리를 했어요. 이 친구를, 쇼크로스를.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전혀 받지 못한 친구였죠. 그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물론 이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뭐 나는 너무 똑똑해서 굳이 고등학교 안 다녀도 돼, 바로 대학교 가서 공부해도 돼, 네, 이런 사람들, 그런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이제 다른 친구들을 괴롭혔다는 뭐 그런 나쁜 이유로 해서 퇴학을 당했고 뭐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못 보낸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그런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좀 이제 사회성이 많이 결여돼 있다, 그런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갔다가 그러면 이제 퇴학을 당했잖아요. 퇴학을 당한 다음에 이 친구가 뭘 했겠어요? 집에서 놀고 있으면은 뭐 엄마 아빠가 좋아할까요? 아까 전에 어머님이, 그러니까 쇼크로스 어머님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를 그 신문 대화 내용에서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저 사람 말은 100% 못 믿으니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쇼크로스에 대한 애정도 되게 각별했고 그에 반해 되게 엄했어요. 되게 엄한 가정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집에 펑펑히 놀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지. 야,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쇼크로스가 이제 근데 이제 기술도 없고 뭘 배운 것도 없잖아. 중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 공사판, 아니면은 뭐 공장,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도 정말 이제 단순 아르바이트 이런 거밖에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전전했어요. 물론 이제 뭐 집이 있고, 집에 근데 돈이 많았는지 적은지 모르겠어. 하고 다니는 행색을 보면은 집에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전하면서 지냈는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냥 잠자코 일만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 사업주들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솔직히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농땡이 피면은,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인데 일을 안 하고 농땡이 피고 있으면은 뭘 할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지각하면은 뭘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 감정을 엄청 많이 실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기분이 나빴나 보더라고요. 자기는 학교에서 완전 무법천지로 지냈던 앤데 어디 감히 그런 나를 괴롭히냐, 이런 어떤 태도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사소하게라도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훔쳤어요. 뭐 슈퍼다 그러면은 뭐 과일 이런 걸 훔칠 수도 있고,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에서 돈 될 만한 부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품 훔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사업주들은 알죠. 그래서 그때그때 잘랐어. 하지만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갔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조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셨다시피 사업주들 중에서 조금 이제 그 성격이 앞뒤가 꽉꽉 막힌 사업주들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쇼크로스와 그렇게 한번 만났어요. 이 친구한테 이제 좀 모질게 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참다 그 공장에 방화를 했어요. 공장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공장은 기계도 많죠, 부품도 많죠, 뭐 원자재도 있죠. 어마어마해요.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거기에다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방화범이 누구냐, 혹은 뭐 불이 어떻게 난 거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방화범이 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쇼크로스가 불을 질렀구나. 그러니까 이제 돼가지고 얘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풀려났어요. 뭐 벌금을 물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그 1960년대라서 찾아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신문이라도 있었으면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대충 그때 그 뉴스 신문 기사 이런 걸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벌금을 냈는지 집에서 벌금을 내준 건지 어떻게 보상을 했는 건지 그런 건 몰라요. 하지만 집행유예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 신문 때 베트남군에 참전했다고 했죠. 요 사진이 쇼크로스가 군에 입대를 할 때, 그러니까 파병을 할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 서류가 밀리터리 퍼스널 저 레코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쪽으로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베트남군에 참전을 했던 병사들의 그 신상 명세가 들어있는 그 봉투였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신상 명세서고, 여기 보면 discharged라고 돼 있죠. 널 더 이상 미 육군 예비역 군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퇴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재판이 다 끝나고 실제로 이제 그 혐의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너는 더 이상 우리 미 육군 예비역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 너 같은 쓰레기는 말이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친구가 이제 베트남군에 참전해서 여자 베트남에 있던 현지 여성 민간인 2명을 그런 식으로 이제 잔인하게 그 성범죄를 저지르고 둘 다 이제 죽였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 말고도 39명의 추가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살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민간인을 상대로 한 죽임이었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행위는 금지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처음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체포가 됐어. 그래서 아까 전처럼 이제 나는 2명의 여자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나무에 묶어놓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신문을 담당했던 수사관이 그때 당시에 이제 쇼크로스랑 같이 입대를 했던 다른 장병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가 실제로 군대에서 그렇게 했던 게 맞냐, 이러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게 맞냐 라고 하니까, 네? 걔가 누군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은 뭐야, 너랑 같은 군에서 전방으로 나와서 총질했다고 하던데?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관은 이게 뭐야, 이 사람이 입대를 한 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입대를 했을 때 그 헬리콥터에 같이 타고 다니는 사무관, 헬리콥터에 타고 내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록하는 그 사무관으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대를 통솔했던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걸 물어봤어요. 얘가 사무관으로 일을 하다가 보직 변경을 해서 전방에 뭐 소총수로 나간 적 있냐, 이런 식으로 뭐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뭔 소리냐, 얘는 사무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실제로 서류에서도 그랬어요. 서류에서도 그 사무관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전방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얘는 2명의 베트남 여자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적도 없고 39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적도 없다는,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방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헬리콥터에 앉아가지고 기록하기 바쁜데 언제 그러겠어. 그래서 같은 부대, 같은 내무실, 같은 막사를 썼던 사람을 이제 끝끝내 찾아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쇼크로스를 만나서 이제 진위 확인을 해야 되잖아. 야, 우리가 네가 근무했던 부대 그냥 다 만났어. 지휘관, 뭐 네 동료, 뭐 상사 다 만났어. 근데 너는 전방에 나가본 적이 없다는데? 물었어요. 뻥을 쳤다고 해요. 지가 지 입으로 나중에 계속 부정하다가 난 그랬다, 너 다 죽였어 진짜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래, 안 죽였어, 그냥 한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이 사실이 이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실제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했던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통수를 맞은 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군대를 가가지고 그런 잔인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지다가 이런 뭐 그냥 일반적인 사회로 돌아오게 되면은 PTSD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PTSD에 걸리면은 어떤 이제 그 되게 불안해하고, 불안한 정도가 이제 되게 심한 거죠. 공황장애 뭐 그 이상이죠.
네,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는 건데, 얘가 그런 잔인한 그 범행들을 한 게 베트남 군 파병을 가서 39명 죽이고 거기에다가 2명 더 죽여서 그런 거다. 근데 아니었어. 그러면은 왜 죽인 건데 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재판 중에 뒤집어졌었죠. 원고 피고 둘 다 마찬가지였어요. 원고는 원고대로 어처구니가 없었고, 피고, 자, 쇼크로스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야, 내 의뢰인은 말이야, 야, 베트남군에 참전했던 육군 용사야. 그래가지고 이제 얻고 싶지 않은 정신병을 얻어가지고 그런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무죄를 주장해. 대신 정신병원 다니면서 정신치료는 할게. 이런 주장을 펼치다가 갑자기 뻥이라 그러니까 멍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왜 나한테까지 뻥을 치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웃지 못할 해프닝이 그것 때문에 좀 생겼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군대에서 돌아와서 와이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기 전에 딸이 있었어요. 딸이. 제가 아마 영상에서는 아들이라 그랬나? 아들이 아니라 딸이에요. 딸. 갑자기 생각이 나지? 어쨌든 이제 딸이 있었거든요.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 군대를 갔다 왔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뭐 입벌군에, 예, 완전 다 뻥이네요, 뭐 관심 종자였군요, 이런 것처럼 군대를 가가지고 다친 환자들, 총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걸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뭐 근자감 같은 게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와서 와이프를 상대로 이제 화를 자주 낸다든지 어쩌고 한다든지 이렇게 가다가 와이프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와이프가 그 사람이 가는 중에, 베트남 파병 갔다 오는 중에 이제 바람을 피웠어요. 갔다 와서도 계속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갔다 왔으면 그제라도 좀 안 폈어야 되는데, 관계를 끊었어야 됐는데 계속 폈어. 안 그래도 이제 완전 관종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바람 피는 거 걸려버렸어요. 만약에 한 10년 뒤에 쇼크로스였다면은 아내는 그 자리에서 토막 나가지고 어디 뭐 강에다 이렇게 버려졌을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일까요? 네. 그런 본격적인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걸렸던 거라서 구타 몇 대 맞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뉴욕주에 있는 워터타운이라고 있어요. 그 마을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때 낚시를 상당히 좋아했었다고 해요. 워터타운에는 또 이제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냇가 같은 이런 우리나라 말고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냇가라고 하면은 한 무릎 깊이 정도 오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정말 낚시하기만 좋은 워터타운이, 그런 곳이 되게 많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 동네에서 이제 낚싯대를 뭐 이렇게 낚시 뭐 바구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들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이제 놀고 있던 많은 어린애들, 그런 어린애들이랑도 같이 낚시를 즐겼다고 해요. 걔네들한테 낚싯대를 빌려주고 옆에서 앉아서 뭐 같이 낚시를 한다든지, 네, 그렇게 지냈어요. 이혼을 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쇼크로스가 27살, 27, 8살 때 이 친구가 실종이 됐다는 신고가 워터타운 경찰국으로 들어와요. 이 친구 이름이 이제 잭 블레이크예요. 잭 블레이크인데 실종됐을 때가 이제 10살이었는데 실종되고 난 다음 3일 뒤에 이 캐런이라는 여자애, 6살이었어요. 6살 여자애가 상당히 잔인하게 유린당해 발견이 돼요. 지금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고 지금 속옷은 벗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웃도리는 제가 보기에는 원피스?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치마는 묶여져 있죠. 내려오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는 시멘트인가, 사진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시멘트인지 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걸로 눌러놨어요. 머리를, 뒤통수. 그리고 옆에도 돌로 이렇게 괴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다 보시면은 돌로 받쳐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다 보시면은 돌로 받쳐놨고요. 최대한 이제 숨기려고 숨긴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사인이
목졸림에 의한 사망, 살해를 당한 거죠. 그래서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착수하게 되죠. 근데 그로부터 이제 한 3일 정도, 어쨌든 일주일 안쪽이었어요. 일주일 안쪽 그 후에 이 친구가 목이 졸린 채로 사망해 발견이 돼요. 그 쇼크로스가 자주 낚시를 하러 가던 그 냇가 근처에서요. 거기서 이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워터타운 폴리스가 이제 수사를 착수하게 됐고, 여러 목격자들을 통해서 주요 용의자들을 추려냈죠. 추려내다 보니까 잭 블레이크와 캐런, 그 친구들이 실종이 되던 날 항상 이 친구들이 이제 발견되던 그 주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다니는 쇼크로스의 모습을 봤다는 그런 목격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쇼크로스를 봤다는. 그래서 실종되던 날 그렇게 사람들 입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 쇼크로스를 만나러 갔죠. 처음에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자백을 했죠. 그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과정만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이제 뭐 살해한 건 똑같았어요. 성폭행 후 목졸라 살인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후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6살짜리 여자애 있죠. 캐런은 외상에 목이 졸린 흔적 말고는 성폭행 당한 거?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하지만 잭 블레이크 이 친구는 내장의 일부가 없었어요. 심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성폭행을 하고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섭취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이제 살해를 했으니까 미성년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미성년자 가중 뭐 처벌 이런 게 법적으로 크게 마련이 안 되어 있을 때였어요. 이때가 1970년, 72년, 1972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마련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친구를 그렇게 잔인하게 훼손을 했는데도 25년형을 받았어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아닌 이상이야 그냥 뭐 25년이다, 몇 년형이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거의 50% 정도만 그냥 살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살았을 때 거의 그 절반이 되면요 100이면 100 다 풀어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 1970년대 1960, 70년대 그때 미국 배경, 그러니까 미국 사회 배경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연쇄살인범이 활개가 치고 있을 때였고 아직까지도 사람들 입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방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정말 범죄자들도 많았고 미국 사회 전체가 조금 뭔가 이렇게 성숙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조금 이제 범죄자들이 정말 많았을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그 복지에 관련된 그런 비용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이제 그 사용을 하는 감옥을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도 이제 복지에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이제 비용이 많이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감옥에서 자기들이 껴안고 있을 수 있는 숫자가 요즘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잡아도 정말 막 흉악한 미친아기가 아닌 이상이에요. 그냥 앵간하게 그냥 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25년을 받았죠. 25년을 받았지만 15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987년도에 석방이 됐죠. 이렇게 그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 뉴욕주의 빙햄튼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조두순 많이 아시죠? 지금 안산에서는 조두순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잖아요. 지금 안산에서는 조두순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제가 아마 안산 시민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같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조두순 같은 사람은 한국에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외국으로 추방시켰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지금 안산 시민은 어때요? 막 난리 났잖아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그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빙햄튼으로 아서 쇼크로스가 풀려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1987년 그때 당시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성범죄자 혹은 살인자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거주지
근방에서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편을 보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정착이 됐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이제 이때부터 그런 시스템들이 정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편들을 받은 모든 빙햄튼의 시민들은 야, 이게 뭐야? 이런 미칭하기 살인차가 우리 동네로 왔어? 이렇게 간 거예요. 반응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빙햄튼 내에 있던 언론사들,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도 우리 동네 빙햄튼에 쇼크로스가 왔다. 미치광이 살인자, 아동 성범죄자, 심장과 성기를 먹은 정신나간 성범죄자, 이러면서 이제 기사를 막 써내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빙햄튼이. 결국에는 시민들이 이제 탄원을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탄원을 했냐면은 그 시장한테 야, 얘 쫓아내줘. 우리 동네에 못 살게 다른 동네로 쫓아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시장까지 나서가지고 쇼크로스에 설득을 했어요. 왜냐하면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법은 없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의식주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쫓아내. 그래가지고 이제 설득을 했죠. 결국에는 로체스터에 있는 한 집으로 떠납니다. 이게 이제 로체스터에 있던 집인데, 이 한 채가 자기 집은 아니고요. 자기 집은 아니고 그냥 아파트 같은 거예요. 이 사람 그 쇼크로스가 이때 당시에 여기 뭐 어디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동 몇 회 살았나?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집에 이렇게 살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뉴욕주에 있는 동네예요. 이때부터 뭔가 이렇게 어둠의 기운이 로체스터를 뒤덮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집으로 갔다면은 로체스터 그 정부에서도 우편을 주변 사람들한테 다 보내지 않았냐? 그러면은 로체스터에서도 쫓겨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가 로체스터로 올 때 신고를 안 했어요. 빙햄튼에서 너무 대인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거기다 가명을 사용을 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안 보여드렸네요. 자, 이게 캐런이랑 잭 블레이크를 살해를 하고 체포가 됐을 때예요. 자, 요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차량이 무슨 차량이냐면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쇼크로스가 10명에서 11명의 여성들을 연쇄살인을 하면서 사용이 됐던 차량이에요. 이 한 대로 그 많은 여성들을 차에 태워, 아까 전에 신문 내용도 들으셨죠? 모든 여성들을 이 차에 태웠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차량이 쇼크로스게 아니고 누구 거냐면요, 두 번째 아내 로즈, 그 로즈라는 여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내연녀가 있었어요. 내연녀 중에 이제 클라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결국에 세 번째 아내가 되는 사람이 클라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의 차였어요. 아직까지도 직접 조사를 맡았던 많은 사람들은 클라라도 연쇄 범죄에 공범으로 참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하지만 증거를 못 찾았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뭐 자세한 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클라라라고 하는 이제 내연녀, 쇼크로스가 이제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들어왔었죠. 어쨌든 뭐 지인이잖아요. 지인이다 보니까 뭐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경찰에서도 클라라의 혐의가 있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언론에다가 이렇게 찌라시를 계속해서 풀었었기 때문에 이 클라라 씨가 법정에 그냥 이제 그냥 뒤에서 참관인으로 왔을 때도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다고 해요. 아까 전에 신문 내용에서 블랙번이라는 여성이 나왔었죠. 그 첫 번째 희생자의 사진인데, 다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여성이, 그러니까 이 여성을 살해했던 이유가 자기 거기를 발기시키지도 못해서 뭐 막 이렇게 욕을 했더니 화나가지고 거기를 꽉 깨물어가지고 이제 피를 나게 했다. 그래서 목을 졸라 죽여버렸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이 여성의 외음부까지 씹어 먹어버렸다. 뜯어 먹은 거죠. 도저히 인간으로 생각하기 힘든 그런 정말 정신 나간 짓을 저질렀어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블랙번 씨의 사진이에요. 어쨌든 이제 블랙번 씨를 이렇게 살해를 했었고,
신문 내용에서 자세한 거는 직접 다 얘기하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자세한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피해자는 애나 스테픈, 그러니까 애나라고 얘기를 했던 그 피해자죠. 지금 머리 짧았을 때, 머리가 길었을 때, 뭐 그런 이제 두 개의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애나라는 여자도 마찬가지 내용이었어요. 야, 이거 발기 하나 제대로 못하냐? 남자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죽거리는 거죠. 이죽거렸기 때문에 거기에 분개를 해서 그 물 안에 익사를 시켜버린 거죠. 그 다음 희생자는 도로시. 지금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과 앞서 보여드렸던 애나와 그 다음에 블랙번, 두 명의 배춘부들과 비교를 하자면은 상당히 좀 나이가 들었죠.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정확한 나이는 파악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쇼크로스가 자주 가던 식당에서 알게 된 웨이트리스, 매춘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웨이트리스고, 그래서 이제 뭐 나이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그 한 번은 이제 낚시를 같이 가가지고 뭐 이제 텐트 안에서 참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와이프 로즈, 그리고 네 다른 내연녀 클라라, 그 두 명 정리 안 하면은 다 얘기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겁박을 한 거죠. 쇼크로스는 이 여자도 정신 나간 여자구만 하면서 이제 그냥 갈라다가 통나무로 머리를 쳐 죽였다. 제가 그 영상에서는 통나무로 머리를 내려쳤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이 여성이 발견이 된 통나무로 가격된 위치를 보자면은 옆통수였어요. 옆통수를 그 통나무로 얼마나 세게 때려야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딱 한 번 때렸는데 아작이 나가서 사망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다, 거기서 총 41명을 살해를 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뻥이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쇼크로스가 얘기를 했던, 자기가 이제 진술했던 내용들 중에서 과연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래, 죽였다는 건 죽였다 쳐. 하지만 죽이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 그런 일들까지도 과연 믿어야 되는 게 맞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죽였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이 사람은 원래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그 마조이스트,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모두 살해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학창시절 다른 애들 괴롭히면서, 그리고 구강선교도 시켰다 그랬잖아요. 지는 뭐 그냥 이제 뭣도 모르는 순진한 애들 꼬셔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거, 그냥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부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남들이 괴로워하는 게 그냥 좋은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는 괴롭혔고 커서는 죽였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강자는 절대 안 괴롭히죠. 이 희생자가 패트리시아 씨인데, 방금 전에 보셨던 이제 그 사건 현장 사진이 패트리시아 아이브, 이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살해된 그 사건 현장인데, 이 여성도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도로시라는 여성이랑 같은 레스토랑에서 일했다고 했던 여성이었어요. 나이는 25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일을 하다가 돈이 뭐 많이 궁해 보였는지 어쨌는지 뭐 측은지 모르겠, 그런 건 어떤지 모르겠어. 그냥 지 입으로는 뭐 돈이 궁해 보여가지고 그냥 25달러에 관계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공사 현장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데, 벗어놓은 바지에 있던 지갑을 훔쳐가려고 했다. 그래서 목 졸라 죽이고 근처에 있던 공사 자재에다가 숨겨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패트리시아 아이브라는 여성이 발견된 이제 사건 현장이었고, 이 사람은 준 스카츠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신지체가 있는 자기 그때 당시 이제 와이프 로즈의 친구였어요. 지금 여기서도 본다면은 약간 좀 이제 그 뭐 뿔테 안경, 그리고 상당히 두꺼운 볼록 렌즈를 써가지고 눈동자가 이만해요. 네, 이만해요, 눈동자가.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정말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뭔가 이렇게 좀 일반적이진 않아 보인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여성을 상대로 준 스캇을 이제 살해했던 그 바로 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뭔가 좀 이상해요.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쇼크로스한테만 얘기를 해서 뭐 강가를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굳이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쇼크로스한테 얘기를 해서 갔다? 그것부터도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는데 남자친구가 있었구나, 그러면 처녀가 아니겠구나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소리를 못 지르도록 입을 막았는데 너무 세게 입을 막아서 뭐 질식을 했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코랑 입이랑 보통 같이 막지는 않잖아요. 질식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 뒤에 토막을 냈다고 했어요. 자신은 토막을 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발견된 준 스캇의 사체 상태는 머리만 잘린 상태였어요. 몸은 온전했고 대신 장기가 없었어요. 장기 중에 이제 간이 없었고, 간은 이제 자기가 먹었다고 이렇게 자백을 했고요. 네, 이 여성이 브라운이라고 했던 여성이에요. 이 브라운이라는 여성은 뭐 그냥 진술대, 아까 전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다시피 나는 이 여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어쨌든 죽은 상태에서 질식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죠. 하지만 다른 여성들과는 다르게 이제 목 졸림, 압박흔이 없었어요. 압박흔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성은 어떻게 죽인 거냐 이렇게 가니까 자신의 성기를 목 끝까지 집어넣어서 질식시켜 죽였다 라고 했어요. 사실 이제 그때 그 형사가 사건 같은 거 이제 다루는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그 신문을 담당을 했던 그 형사가 실제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에 자신의 목이 졸려간다면은 내 입에 들어와 있는 게 무엇이겠이건 물어가지고 뜯을 수 있다면은 뜯어서라도 빼내야 되는 게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 진짜냐 라고 물어봤었대요. 그 실제 신문을 담당했던 형사가.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진짜 자신의 성기를 넣어서 질식을 시킨 게 맞냐 라는 의구심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뭐 본인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프란체스 브라운 씨의 이제 사체가 발견된 그곳이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성이 엘리자베스, 제가 엘리자베스라고 얘기했던 엘리자베스 깁슨이에요. 이 여성은 그 신문 대화 내용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상당히 반항이 심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몸싸움을 하다가 기어 봉까지 부러뜨릴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심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여성은 지금 그냥 대충 보시기에도 상당히 좀 젊어 보이죠. 이 여성은 상당히 젊은 여성이었어요. 실제로도. 달렌 트리피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트리피라는 이제 이름으로 아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트리피라는 여성은 자신이 젊기 때문에 $50 달라 그랬는데, 그래 뭐 만족시켜주면 오케이, 옷 벗어. 옷 안 벗고 있어. 그렇게 눈치를 보다가 훔쳐서 이제 그럼 벗어 이러고 있다가 샥 해서 달아났는데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성은 준 시세로, 제가 아까 전에 시세로라고 얘기를 했던 그 여성이거든요. 이 여성 보시면은 이제 예쁜 편이었다고 해요. 자기 본인도, 쇼크로스 본인도 이 여성을 길거리에서 딱 보자마자 딱 꽂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목구비도 상당히 좀 뚜렷했고 굉장히 좀 예쁜 편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진도 있는데 실제로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준 시세로 씨가 발견이 됐던,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다리예요. 요게 다리고 요 밑으로 이제 물이 지나가는, 이게 어딜까요? 셀몬강 다리예요. 이게 다리고, 아까 신문 영상을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셀몬강 다리 건너편에서 샐러드 먹고 있었는데 니들 몰랐냐 이렇게 갔죠.
그러면은 자, 지금 경찰들이 이쪽에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리예요. 그럼 한 이쯤에 차를 세워놓고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외진 곳에서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밥을 먹고 있다. 한 번쯤 의심해볼 만하죠. 일단 현장 사진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 여성이 그 준 시세로 씨가 저기 셀몬강 다리 아래에서 이제 발견된 완전 꽁꽁 얼어 있죠. 그냥 꽁꽁 얼어 있는 셀몬강 위에다가 얼음 위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어쨌든 이제 그렇게 1월 3일 날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들이 모여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먹었다고 했죠. 근데 제가 그 부분은 픽션이에요. 픽션. 쇼크로스가 언제 체포가 됐냐면요, 1월 5일 날 체포가 됐어요. 살인 혐의로. 근데 1월 3일 날 사건 현장에서 뭐 샐러드를 먹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 다시 그 사진으로 가볼게요. 여기 다리 건너편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 병 있죠, 유리병 안에다가 소변을 보고 있었대요. 차에서 안 내리고 그냥 차 안에서 오줌을 싼 거죠. 근데 인가된 뭐 수사관이나 경찰의 차량이 아닌 그냥 민간인의 차량이 수상쩍게 주차가 되어 있는 걸 발견을 하고 한 수사관이 다가가가지고 어떤 일로 여기서 계시는 거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오줌 마려워가지고 잠깐 차 세우고 그렇게 있는 거다, 그냥 뭐 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수상쩍음이 느껴졌대요. 그 해당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러면은 경찰서로 가셔가지고 그냥 저희가 뭐 간단하게 뭐 체크할 거 있으니까 그냥 잠깐 시간 좀 내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월 3일 날 경찰서로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뭐 사는 곳은 어디냐, 뭘 했냐 이렇게 하다가 과거에 그 캐런하고 잭 블레이크를 잔인하게 살해를 해서 25년형을 선고를 받고 15년형을 살고 가석방이 된 게 그 사실이 딱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이 헐한 거죠. 그리고 살해 방식을 봤을 때도 목졸림으로 죽었잖아요, 캐런과 잭 블레이크도. 그리고 다른 살해된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목에 압박흔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다 강간을 당했어. 캐런과 잭 블레이크도 마찬가지였어. 여러모로 봤을 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정황상 증거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뭐 실제 물질적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 하고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행만 한 명 붙여놓고, 다른 형사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이틀 뒤 그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오전까지 쇼크로스와 관련된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들은 다 했어요. 이틀 동안. 그래가지고 매춘부들 사이에서 쇼크로스가 별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을 널 살인사건 혐의로 체포를 한다 라고 해가지고 체포를 해왔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라면요 부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살인 뭐 범죄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 뭐 편의점에서 계란 과자 하나 훔쳤어요. 근데 CCTV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대충 붙잡고 계란 과자 훔쳤지 뭐 그렇게 따져봐요. 아니 안 훔쳤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백을 했어요. 내가 죽인 게 맞다. 내가 죽인 게 맞아. 몇 번 부정 안 했어요. 몇 번 부정 안 하고 바로 다 얘기했어요. 술술술. 좀 아까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신문 대화 내용 있죠. 그 신문 대화 내용이 사전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땄던 인터뷰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를 이제 다 얘기를 했냐.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금방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희생자. 이 여성은 모르겠어요. 지인도 거의 없었고 그냥 흑인 매춘부로만 알려져 있는 여성이고, 펠리시아 스테픈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지인, 유가족 아무도 없어요. 집에서
가출했다거나 혹은 뭐 버려졌다거나 그런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쇼크로스가 진술, 자백을 할 때도 이 여성을 목졸라 죽인 거다. 그거 말고는 뭐 큰 내용이 없어요. 요게 펠리시아의 부츠, 사건 현장 근처에 떨어져 있던 거를 수집하고 있는 형사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체포된 아서 존 쇼크로스 첫 번째 재판을 참석을 하러 갈 때 모습이에요.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가 상당히 크죠? 젊었을 때 안 저랬단 말이죠. 요 사진이 그거라고 해요. 수감자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 뒤에 찍은 사진일 거예요. 이 사진을 왜 찍었냐? 증거 사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제 그 요 반창고 떼고 그렇게 찍은 것도 있는데 이제 요걸 바탕으로 날 때린 그놈을 고소를 하겠다 하면서 사진 좀 찍어 주쇼 하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그 쇼크로스 변호사거든요. 데빈 뮤런트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메인 변호사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보조 변호사예요.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주 변호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토마스 코쿠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야,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을 변호를 해주다니 너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냐? 이렇게 간 거예요. 하지만 돈이 최고겠죠? 그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 집에 돈이 많긴 했나 봐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직장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쇼크로스의 정신 이상을 증명해줄 정신과 전문의예요. 이름은 이제 도로시 루이스. 증인이죠. 피고 측 증인인데 야, 서류를 보세요. 서류를 이만큼씩 들고 다녔어요. 무슨 정신 이상일까요? 사진을 좀 더 보죠. 네. 이 사진은 이제 도로시 루이스 그 정신과 전문의가 이 많은 서류들을 들고 이 토마스 변호사에게 이제 증인석에서 이제 증언을 하는 모습이에요. 과연 무슨 증언을 했을까요? 배심원단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껴야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 증거가 최면을 걸어놓고 어렸을 때 엄마가 성적 학대를 해가지고 지금의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다. 그런 데서 온 어떤 이제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온 정신병들 때문에 온 거다 하면서 이제 촬영한 인터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What's happening? What are you doing, Art? Art, why are you holding your penis? Art, what's happening? Mom. What's happening? What does Mommy do? Mom's got me. Mom has got you now? What is she doing? Playing with me. Okay, and what's happening? Started kissing me. And what's happening? Why are you crying, Art? It hurts. What hurts, Art? She squeezed me. And what do you say to Mommy? What do you say to her? No. What do you Stop. say? Stop. No. 지금 여기서 보셨다시피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받았던 성적 학대로 인해서 다중인격 장애, 다중인격 장애가 발생이 됐다. 이 뒤에 이제 법정에서 더 나왔던 다른 쇼크로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구하지 못했는데 그게 일단 저기 법정 문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자면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중세 영국에 살고 있던 여성 식인종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 사람들을 먹고 사는 식인종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을 때 그때 어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를 하고 PTSD가 왔기 때문에 다중인격 장애와 PTSD로 인해 그랬다고 해요. 그 중세 영국에 식인종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니라 원고 측이 조사를 했죠. 야, 중세 영국에 식인종이 있었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에서 살고 있던 그 소수 민족이었다고 해요. 이제 소수 민족이었는데 그 소수 민족이 믿고 있던이 아니라 이제 소수 민족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던 식인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아리엠스. 제 발음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풍습을 믿고 그 풍습 당연히 전해져 내려오니까 믿어야지. 자기는 풍습인데. 그래서 그런 걸 믿고 이제 식인을 했던 그런 거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정말 유니크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공부 학업이랑 별로 친하지 않았던 이 사람 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원고 측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야 이거 좀 배심원단이 마음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 야 솔직히 저게 연기라고 해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자 목소리 이렇게 냈었다고 해요. 저는 사람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전 그냥 예를 든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다중인격 장애인데 좀 이제 터무니없잖아요. 중세 영국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었냐.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이 클라라 씨와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쇼크로스가 나이를 상당히 먹었을 때였었잖아요. 아 맞다,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저기 250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가석방이 여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사형은 면했어요. 그게 왜일까요? 사형이라는 거는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가 나와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저 새끼 저거 연기하는 거야, 정신병 걸리고 연기하는 거야, 이러는 거 있죠. 배심원 중에 딱 한 명은 연기가 아닌 실제로 걸린 거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형은 안 돼, 그냥 감옥 안에서 살게 하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을 안 받았던 거고 250년형을 선고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요 사진을 보신다면은 좀 이제 나이를 먹은 상태잖아요, 쇼크로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 두 번째 아내인 로즈 씨가 있었다고 했죠. 내연녀가 클라라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즈 씨가 이제 나이를 먹고 노환인지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걸로 이제 그냥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결혼 상태를 계속 유지를 시켜놓고 있다가 사별을 한 뒤에 클라라랑 감옥 내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경찰들이 안 그래도요, 클라라 씨를 저 여자 저 공범 맞아, 지 차도 빌려주고 그랬는데, 기어봉도 부러뜨려 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당연히 따져 묻지 않았을까. 근데 모든 죄가 세상에 다 알려지고 250년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 뒤에 아내가 죽고 감옥 내에서 저런 연쇄살인범이랑 결혼했어요. 경찰이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 못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저 클라라라는 여성을 체포를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어떡해. 그리고 딱 한 명 있다던 딸이 있었다고 했죠. 이게 감옥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가운데가 쇼크로스, 왼쪽이 하나 있던 딸, 오른쪽이 하나 있는 손녀. 얼굴이 참 해맑죠, 다들? 이 사람들이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가지고 요 딸과 손녀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자기들과 같은 성별을 갖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한테 저런 미소를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들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아빠 혹은 할아버지가 정신병으로 그랬던 것일 뿐인데 그냥 억울하게 그렇게 갇힌 것일 뿐이고 나라가 좀 더 지켜줘야 된다. 본인이 자백 다 했는데. 근데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내용이 있어요. 이 딸내미와 손녀가 이렇게 옆에서 웃고 있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250년형을 선고를 받고 깜빵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깜빵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도
쇼크로스와 관련되는 그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물리적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쇼크로스와 관련된 뭐 채모, 정액, 지문 아무것도 발견 안 됐어요. 그러면은 뭘 증거로 250년을 선고받겠는데? 자백이에요. 지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백을 했으니까 얘가 범인이지. 맞는 거 아니냐. 유가족들은 다 아니라 그러죠. 말이 안 된다. 근데 때가 이제 그 1990년에는 충분히 이제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재판이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보셨던 도로시 루이스라고 했던 정신과 전문의 있죠. 정신과 전문의도 한 가지 테스트를 했었어요. 뭔 테스트를 했었냐면은 IQ 테스트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셨던 중에 제 관종 아니야? 베트남 전쟁 가서도 한 명도 안 죽였는데 다 죽였다고 하고 관종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IQ가 85에서 87이 나왔어요.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해요. 그 정도면. 그래서 그 도로시 전문의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언을 했어요. 지능이 낮다. 지능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냥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냥 경찰이 너 이거 했지 저거 했지 이렇게 읽어 이런 식으로 강압수사를 벌인 데 대해서 그냥 예 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 밤낮 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신은 그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클라라 그리고 딸, 소녀 다 자기 할아버지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사람이 아니다. 정신병에 걸려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뿐이지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전 그러니까 캐런이랑 잭 블레이크 그 사건까지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 네가 한 거 맞냐? 근데 그때 그 부분은 이제 몇십 년 뒤에 매춘부 연쇄살인 사건 재판을 받을 때 다시 나온 거죠. 근데 그때는 예전에 했던 진술과 조금 다르게 했었어요. 물론 이제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왜곡될 수는 있어. 심장이랑 성기를 먹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트로피처럼 취급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했어요. 어쨌든 네, 지금 옆에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을 수는 있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쇼크로스 씨가 그린 그림이에요. 요 그림 말고도 다른 그림들이 있어요. 요거는 해부학 그림이죠. 요거는 나체 여성을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한쪽에 수갑을 차고 바닥에 앉아있는 나체의 모르겠어요. 이게 여성인지 하여튼 뭐 그런 머리 긴 어떤 생명체가 앉아있고 반대편에는 암컷으로 보이는 멧돼지? 머리 긴 멧돼지 여성인 것 같아요. 여성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냥 네, 암퇴지 같은 그런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고 나머지 한 손에는 사람의 머리를 들고 있어요. 옷은 시술을 입고 있고 완전히 나체고요. 뭐 배경에는 보면은 형사 액자가 있고 요 반대편에도 망치가 있어요. 보통 그림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뭘 표현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른 그림인데 칼을 들고 있고 여성 그림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좀 재밌는 점이 다리랑 팔에 보시면요 털이 있어요. 털이 그것도 남자처럼 많이 있어요. 뭘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저 그림을 허락을 해줬어요. 해당 교정시설에서. 그러니까 교정시설이라고 한다면 이제 감옥이죠. 해당 감옥에서 너 어차피 감옥에서 늙어 죽을 테니까 그래 뭐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나쁜 짓이냐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냥 그리게 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의 그림이 이베이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베이에 보면은 경매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베이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건데 그 경매 시스템에 핫 하면서 아주 핫한 매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그 그림들 있죠? 한 매물이에요. 연쇄살인범이 그린 그림이다 하면서 감옥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베이에서 나타날 수가 있죠? 하면서 그 해당 감옥에서 비상이 걸린 거죠. 야 이거 니들 어떻게 뭐 보안이 완전 엉망인데 이렇게 간 거예요. 이 그림이 이베이 경매로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을 보니까 유명 인사가 됐잖아요. 쇼크로스가. 당시에 이제 마릴린 먼로의 운전기사가 쇼크로스한테 접근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던 쇼크로스한테 샤바샤바 하면서 좀 친해지자 어쩌자 저쩌자 하면서 친해졌죠. 그러면서 내가 요즘 그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가기 시작했었다고요. 그러다가 이거를 빼돌릴 수 있는 방법이 이지저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비싸게 팔면은 너한테 그 이제 감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먹을 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넣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이베이 경매 비싸게 부르는 사람들한테 탁 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은 일부는 그 운전기사가 먹고 나머지는 저기 쇼크로스한테 갔다고 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